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영하 15도,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새벽. 알바 끝내고 집으로 가던 17살 소녀는 컨테이너 처마 밑에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병원복 한 장에 맨발. 하림은 패딩을 벗어덮고 할아버지를 업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걸 좀 지켜줘. 품속에서 꺼낸 건 때가 잔뜩 묻은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 그리고 이 밤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서울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영하 15도. 바람이 어찌나 매서웠는지 살갗에 칼로 긋는 것만 같았어요. 서울 외곽 재개발 철거촌. 사람은 이미 다 떠나고 없는 동네에 부서진 컨테이너와 찢어진 비닐 천막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 한가운데를 한 소년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아림, 올해 겨우 17이었어요.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12살 때 한 가정에 입양을 갔지만 석 달 만에 파양되어 돌아왔어요. 복도에 아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아무도 하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만 한마디 했어요. 하림아, 원래 자리로 가. 그 복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하림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다 올해 초 고아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하림은 보증금 50만 원짜리 반지하 쪽방 하나를 겨우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배달 알바, 밤에는 폐지를 줍는 게 하림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폐지는 새벽에 나서야 했어요. 낮에는 어른들한테 밀려서 건질 게 없었거든요. 수레를 한가득 채워봐야 손에 쥐는 돈은 고작 3,000원이었습니다. 그걸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2개를 사 먹으면 그게 하루치 밥이었어요. 그날도 하림은 폐지 수레를 끌고 철거촌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워낙 쏟아지는 바람에 수레 위에 쌓아 올린 박스가 자꾸 미끄러져 내렸어요. 하림이 고개를 숙이고 박스를 다시 올려 실으려는데 바람에 무언가가 날아와 얼굴을 탁 때렸습니다. 담요였어요. 낡고 얇은 회색 담요 한 장이 어디선가 바람에 날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돌려 담요가 날아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컨테이너 옆 처마 밑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다해진 병원복을 입은 노인이 눈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드러난 손가락은 동상이 온 것처럼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 숨소리가 어찌나 가늘었는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림이 다급하게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갈라진 입술이 달싹 움직였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거의 묻혀서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어. 더 있으면 안 된다고. 하림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니요. 이 한겨울에 이런 차림으로 사람을 내보냈다는 겁니까? 하림이 노인의 손목을 잡아보려 하는데 손목에 뭔가가 뜯긴 자국이 있었습니다. 병원 팔찌를 찾던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억지로 잡아 뜯은 듯 피부가 벌겋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나가던 주민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저런 노인네한테 엮이면 인생 꼬여. 너만 손해야. 그 말에 하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에 모르는 노인까지 데리고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돌아서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게 어떤 건지 하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림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얇디얇은 면 티셔츠 한 장뿐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등짝을 후려쳤지만 이를 악물고 노인의 몸 위에 패딩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오더니 하림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어요. 얼어붙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고 초점 없이 흐리던 눈동자가 한순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침침을 숨겨야 해. 하림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노인의 손은 풀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침이라니 대체 무슨 침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림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골목 저쪽 폐건물 안에서 거친 발소리가 여러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량배 서너 명이었어요. 야, 거기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다가오더니 그중 덩치 큰 놈 하나가 노인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쓸만한 거 있냐? 그놈이 가방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는 순간 하림이 몸으로 가방을 막아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 거예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불량배 하나가 하림의 멱살을 잡아 밀쳤어요. 하림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노인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다급한, 거의 울먹이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 하림은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번쩍 일으켜 세웠어요.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하림은 노인을 등에 업은 채 눈보라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욕소리가 쏟아졌지만 금세 눈발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에 영하 15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등에 엎인 노인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느끼며 달렸습니다. 자기도 왜 이러는 건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지만 하림의 발걸음은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림이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지하 계단을 내려간 끝에 있는 반지하 쪽방이었습니다. 창문이 길바닥 높이에 달려 있어서 밖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방이었어요. 장마철이면 물이 차올랐고 겨울에는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싱크대 옆이 바로 이불자리였어요.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서자마자 노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림이 노인을 이불 위에 눕히려는데 팔이 후들후들 떨려서 간신히 내려놓았어요. 노인의 입술은 여전히 파랗고 온몸이 얼음장이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보일러 리모컨은 2달 전부터 꺼져 있었어요.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두꺼운 이불을 덮고 버텨온 겨울이었습니다. 하림은 후라이팬에 물을 올려 끓인 다음 수건을 적셔서 노인의 손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닦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손등과 손목 여기저기에 아주 작은 점 같은 자국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처음엔 주근깨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가는 바늘로 찌른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는 자국이었어요. 하림은 뭔가 싶었지만 당장은 손발의 동상을 막는 게 급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한참을 문질러 주자 노인의 입술에 겨우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하림을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제 방이에요. 일단 좀 쉬세요. 노인이 알겠다는 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은 쪼그려 앉아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습니다. 세월만 깊은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특유의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얼굴이었어요. 병원복 위에는 아무런 이름표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노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림은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원래는 자기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하림이 숟가락까지 꽂아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도시락을 내려다보더니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런 걸 먹으라고? 하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하림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게 어때서요? 전 이걸 매일 먹고 삽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인 날이 더 많아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싫으시면요,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실 거예요? 밖에 영하 15도예요. 나가시면 아침까지 못 버텨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일러 없는 반지하 방에 하림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번졌어요. 미안함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이 아이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뒤늦게 알아챈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무척 힘겨워 보였지만 삼키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맛있네. 하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획 돌리고 싱크대 쪽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한 숟갈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 좁은 방에 생긴 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반쯤 비우고 난 뒤 노인이 불쑥 하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림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노인은 하림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가만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엄지손가락으로 하림의 손목 안쪽, 정확히 맥이 뛰는 부위 바로 옆을 꾹 눌렀습니다. 순간 하림의 오른손에서 벌어지고 있던 미세한 떨림이 딱 멈추었습니다. 하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손 떨림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찬바람을 오래 맞거나 긴장을 하면 오른손이 가늘게 떨리는 증상이었는데 병원에서는 별것 아니라며 돌려보냈고 약을 먹어도 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로 단 한 번 누른 것만으로 그 떨림을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눈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또렷한 눈빛은 사라지고 아까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맥이 이렇게 뛰면 안 되는데 누가 이 아이를. 말끝이 흐려지며 노인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은 멍하니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떨림이 멈춘 오른손을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노인의 손을 잡아보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한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손가락이 길고 섬세했어요. 굳은 살이 박힌 곳도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무언가를 오랫동안 쥐어서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림은 그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하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 통장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야, 강하림. 어젯밤에 노숙자 데리고 들어간 거 다 봤어. 이 건물에 신원불명 노인 숨겨주면 신고 들어와. 알아? 하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방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어요. 이불 속에서 노인의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빨리 내보내. 안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때 하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통장님 신고하시면 전 시설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사는 것도 신고 대상이잖아요. 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통장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든 얼굴에는 눈물도 화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통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마디도 없이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림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어젯밤보다는 한결 고르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로 앞에 누군가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노인이 말했습니다. 태식아,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림은 귀를 기울였어요. 태식이라는 이름은 이날 처음으로 이 방 안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식? 그 이름이 하림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에 빠져 지냈어요. 눈을 떠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림은 배달 알바를 다녀오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더 사왔고 노인은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먹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림은 노인이 입고 있던 병원복을 빨래하려고 벗겨놓았어요. 갈아입힐 옷은 하림의 낡은 트레이닝복뿐이었지만 젖은 병원복보다는 나았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가 딱딱하게 걸렸어요.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낡고 닳아서 색이 다 바랜 가죽 주머니였어요. 바깥 주머니도 아니고 안쪽 깊숙이 꿰매듯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이 분명했어요. 첫날 밤 할아버지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침을 숨겨야 해. 이것이었던 걸까요? 지퍼를 열자 안에 길쭉한 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침통이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둥근 통 안에 가느다란 침이 한 줄로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하림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보니
보통 바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침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침 하나하나의 자루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한, 합곡, 족삼리, 태충. 한자였어요. 하림은 한자를 잘 몰랐지만 이게 아무렇게나 쓴 글씨가 아니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침 하나에 혈자리 이름 하나씩 마치 그 침이 갈 자리를 정해둔 것처럼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림은 침통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진을 인터넷이라는 곳에 올려놓으면 전국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하림은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그 사진을 올리고 이런 침 보신 분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가 글을 남겼어요. 하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 40년 된 수제 은침을 병원복 안쪽에 꿰매듯 숨기고 다니는 노인.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림이 노인 옆에 누워 잠들려는데 노인이 또 잠꼬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날 밤처럼 슬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선 교수처럼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였어요. 거기는 안 돼. 그 침은 심장 위에 쓰면 안 된다. 심포경은 반드시 내관에서 시작해야 해. 하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잠결에 하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건 그 목소리에 확신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림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중얼거리는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훗날 이 메모는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맑은 순간과 흐린 순간을 오갔어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불쑥 또렷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짚어내곤 했습니다. 그날은 하림이 배달 알바를 하다 크게 넘어진 날이었어요. 며칠째 이어진 눈 때문에 골목 바닥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냥 휴지로 대충 눌러 지혈하고 절뚝거리며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멍하게 벽을 보고 앉아있던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림의 무릎에서 바지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피를 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하림의 다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무릎 뒤쪽 오금 바로 위에 있는 한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피가 멈추었습니다. 콸콸 흐르던 피가 그 한 점을 누르는 것만으로 뚝 그쳤어요. 하림은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다시 멍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어요. 마치 방금 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보통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림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하림이 반지하 방 앞 골목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달려가 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경련이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지만 아이는 점점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119요. 119. 제발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가 전화기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며칠째 이어진 폭설 때문에 구급차 출동이 한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하림의 머릿속에 며칠 전 메모장에 적어둔 노인의 잠꼬대가 떠올랐습니다. 경련이 오면 절대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라.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인중을 누르되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숨길만 확보해주면 된다. 하림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입안에 고인 침이 기도를 막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중을 검지손가락으로 꾹 적당한 힘으로 눌렀어요. 누군가가 입에 숟가락 물려야 돼 하고 소리쳤지만 하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숨만 쉬게 해주면 돼요. 1분쯤 지났을까요? 아이의 경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핏기가 돌아오고 아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음소리가 나온다는 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더니 하림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림은 당황해서 손을 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저 반지하에 사는 할아버지 있잖아. 그 노인네 나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그 말이 하림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하림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마침 눈이 맑은 시간이었어요. 하림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림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동네에서 아이가 쓰러졌는데 할아버지가 전에 하신 말씀 덕분에 제가 도울 수 있었어요. 노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림이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진짜로요. 반지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길바닥 높이의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달싹 움직이는 것 같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을 들어 하림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아주 익숙한 손길이었어요. 하림은 그 손길 아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쓸어주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하림과 노인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물어봐도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시니 하림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노인이 맑은 순간에 하는 말들을 하림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메모장은 벌써 몇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림이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같은 빌라 1층에 사시는 70 넘은 할머니였는데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 어깨가 또 올라가질 않아. 병원 가봤자 물리치료 받으라고만 하는데 갈 때마다 10,000원이야. 돈이 어디 있어? 하림은 잠시 생각했어요. 며칠 전 노인이 맑은 순간에 하림의 어깨를 만져보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안 올라가면 목이 아닌지 봐. 여기 이쪽을 눌러보면 알아. 하면서 목과 어깨 사이 한 지점을 콕 짚어 보여줬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눌러볼 때가 있는데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하림이 노인에게 배운 대로 김할머니의 목 뒤쪽
어깨로 이어지는 부위의 한 점을 엄지로 꾹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 올라가던 팔이 스르륵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팔이 올라가. 아니, 이 애가 무슨 재주를 부린 거야? 김할머니는 신기해하며 동네방네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반지하 사는 그 애 있잖아. 어깨 한번 눌러줬는데 귀신같이 나왔어.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하림은 새로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장사였어요. 중고 붕어빵 틀을 3만 원에 사고 반죽 재료를 가장 싼 가격에 구해다가 골목 입구에서 구워 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배달 알바만으로는 노인의 밥까지 챙기기가 빠듯했거든요. 추운 날이면 하림은 노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붕어빵 틀 옆 접이식 의자에 앉히고 이불을 무릎까지 덮어주었어요. 노인은 대부분 멍하게 앉아 있었지만 가끔 붕어빵 굽는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저 어르신 누구야? 할아버지야? 하림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저희라고 부른 순간이었어요. 하림 자신도 미처 몰랐던 말이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붕어빵 주문이 많아서 하림이 오전 내내 밖에서 장사를 했어요. 노인은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방에 눕혀놓고 나왔었습니다. 점심이 지나서야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 안은 누군가 뒤진 흔적으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이불이 뒤집혀 있었어요. 노인의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림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침통이었습니다. 병원복 안쪽에서 꺼내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그 가죽 주머니. 하림이 이불을 들추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둑이 든 것은 분명한데 이 좁은 반지하 방에 훔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현금도 없고 값 나가는 물건이라곤 하나도 없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침통만 가져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노리고 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림은 빌라 현관에 달린 낡은 방범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화질은 엉망이었지만 오전 11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빌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양복 입고 올 사람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것까지 찍히고 10여 분 뒤에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림이 핸드폰 화면을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외쳤어요. 걔들이야 또 왔어. 또 찾아온 거야. 노인은 방 구석으로 기어가 벽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맞기 직전의 아이처럼 온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모습을 하림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림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는 됐지만 대답은 차가웠어요. 혹시 그 어르신 신분증 있으세요? 피해 진술을 하려면 신원 확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신분증은 없습니다. 그럼 도난 물품이 뭔데요? 침통이요. 한의학에서 쓰는 침통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통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저 떨고 있는 할아버지밖에 없을 것이었어요. 일단 접수는 해놓겠는데 신원미상 피해자의 감정가도 없는 물건이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림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방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여전히 벽에 붙어 떨고 있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노인을 꼭 안았어요. 하림이 누군가를 안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누군가에게 안겨본 것도 거의 기억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색했지만 팔에 힘을 주었어요. 노인의 떨림이 하림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침통은 제가 되찾을게요. 할아버지 건 제가 지킬게요. 누가 와도요. 노인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뻣뻣하게 웅크리고 있던 몸이 서서히 풀어지더니 노인의 마른 팔이 하림의 등을 더듬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안기지도 못하는 팔이었지만 답이 오그래도 하림의 등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두 글자가 흘러나왔어요. 하림아. 하림이라는 이름을 노인이 처음으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도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노인이 처음으로 하림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었어요. 하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마른 등을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림은 침통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찍어둔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하림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여기저기에 침통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침통을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수제 은침, 혈자리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 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들었습니다. 이 침통을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수제 은침, 혈자리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 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좋아요 2개, 댓글은 없었어요. 하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침 유진호 선생님 침 아닌가요? 하림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유진호. 할아버지의 이름일지도 모르는 석자가 반지하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호. 그 이름 석자가 하림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지만 읽기만 하고 답이 오지 않았어요. 하림은 핸드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날은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림은 노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유진호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누구세요? 하고 물었을 때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하림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말해줄 때까지. 대신 하림은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노인이 맑은 순간에 가르쳐주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림이 아침 도시락을 데워 내밀자 노인이 도시락 대신 하림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어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맥이요? 내 손목 안쪽 여기. 세 손가락을 나란히 올려. 하림이 시키는 대로 검지, 중지, 약지를 노인의 손목 안쪽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끼려고 하지 마. 들으라고요? 손가락으로요? 그래. 맥은 귀로 듣는 거야. 손가락으로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대신 마치 무언가를 귀 기울여 듣듯이 가만히 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그냥 똑같이 느껴지던 맥박이 세 손가락 아래서 각각 다르게 뛰고 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진 것이었어요. 검지 아래는 또렷하게, 중지 아래는 조금 느리게, 약지 아래는 깊고 무겁게 느껴져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올라갔습니다. 됐어. 그날부터 아침마다 맥을 짚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림이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면 노인이 오늘은 어때? 하고 물었어요. 하림이 느낀 대로 말하면 노인이 한마디로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건 맥이 뜬 거야. 지금은 가라앉았어. 빠른 게 아니라 급한 거야. 다른 거야.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림에게는 교과서 10권보다 값진 것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빌라 경비를 서는 박 아저씨가 붕어빵을 사러 왔어요. 50대 후반의 아저씨였는데 얼굴이 유독 누렇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림이 무심코 말했어요. 아저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손목 좀 잡아봐도 돼요? 박 아저씨는 피식 웃었지만 그래 해봐라 하며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하림이 세 손가락을 올려놓고 잠시 집중했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맥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할까, 맥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멍한 눈으로 하림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림의 약지를 아주 조금 2mm 정도 옆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한 끗 차이로 맥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하림이 탄식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이 나직이 말했어요. 위치가 사람마다 달라. 교과서대로 하면 안 돼. 박 아저씨는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었지만 하림은 이 순간이 얼마나 큰 가르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림은 배달을 가는 길에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할머니가 갑자기 좌판 위로 고꾸라지듯 엎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림이 달려가 부축하니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지러워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서 하림은 반사적으로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가늘고 빨랐어요. 매일 아침 노인에게 배운 대로라면 이건 기운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맥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침 안 드셨어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새벽부터 좌판 깔고 앉아 있었는데 하림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배달할 때 저혈당 올까봐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살 것 같네. 너 이 애 어떻게 알았어? 그냥 맥을 짚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신기한 듯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좌판 상인이 말했어요. 야, 그 애 반지하 사는 애 아니야? 요새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나네.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림의 핸드폰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며칠 전 침통 사진을 보고 연락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늦었어요. 저는 예전에 유진호 선생님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신 건가요? 하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 할아버지에게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림은 답장만 짧게 보냈어요. 확인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일의 시작인지 하림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하림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저녁 배달이 많은 날이었어요. 하림이 오토바이를 몰고 강남 쪽으로 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큰 도로변 고급 식당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구급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설 뒤 도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병원까지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하림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식당 안에서 터져나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이랬습니다. 양복을 입은 50대쯤의 남자가 식탁 옆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구급대원 2명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자꾸 떨어져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도로가. 하림은 왜인지 발이 그 안으로 향했습니다. 자기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선 하림을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배달 알바 조끼를 입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식당 밖까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손목 좀 보게 해주세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하림을 밀쳤습니다. 뭐야 너. 나가. 하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맥만 한번 보게 해주세요. 30초만요. 구급대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옆에 있던 나이든 비서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안 뚫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하림이 쓰러진 남자의 손목에 세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노인에게 배운 대로 듣듯이 느꼈습니다. 맥이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약한데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뭉쳐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이 며칠 전 잠꼬대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맥이 겉은 허한데 속이 막혀 있으면 기가 역류한 거야. 그때는 내관을 먼저 풀어야 해. 하림은 남자의 팔뚝 안쪽, 손목에서 손가락 3마디쯤 위에 한 점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침 이름을 새겨두었던 그 혈자리, 내관이었어요. 하림에게는 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꾹 힘을 주어 눌렀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하림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제발 하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쓰러져 있던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더니 눈을 떴어요.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식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쓰러져 있던 남자는 이만호, 국내 손꼽히는 제약회사 회장이었어요. 의식이 돌아온 회장이 멍한 눈으로 자기 팔을 누르고 있는 소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어? 하림은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한테요. 회장이 하림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려는데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져오며 병원 이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장이 실려나가기 직전 옆에 있던 비서가 하림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연락처 좀 줄 수 있어요? 회장님이 나중에 꼭 인사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림은 별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어요. 배달 알바 시간이 늦어져서 부랴부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림은 자기 손가락을 펴보았어요. 아까 회장의 손목을 누를 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하림은 노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것, 맥을 짚어보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처럼 속이 막혀 있는 느낌이었다는 것, 내관을 눌렀더니 깨어났다는 것. 신이 나서 줄줄 이야기하는 하림의 말을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어? 노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이만호 회장이라고 했어요. 제약회사 회장님이래요.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와 안도가 한꺼번에 뒤섞인 것 같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꼬대가 아니라 또렷한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 이만호 회장이면 내 옛 환자야. 하림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환자요? 그 사람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이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흘렸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사람도. 그리고 노인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은 어둠 속에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할아버지의 과거에 이만호 회장이 있고 태식이라는 이름이 있고 혈자리가 새겨진 은침이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아직 그림의 전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과거에 아주 크고 슬픈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것을요. 이만호 회장이 할아버지의 옛 환자라는 말, 그리고 침통 사진을 보고 연락해온 유진호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조각들이 하림의 손 안에 하나둘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그림의 전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림은 침통 사진을 보고 연락해왔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분식집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어요. 이름은 정수님, 20년 전 유진호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빛바랜 진료 기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림이 사진을 펼쳐보았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환자의 등에 침을 놓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젊었지만 눈매가 또렷하고 이마가 넓은 것이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하림은 사진 속 얼굴과 반지하 방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수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옹기한 의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간판도 작았고 건물도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문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진료비를 안 받았거든요. 아프면 오세요. 돈은 나중에 생기면 그때 주세요. 그게 유진호 선생의 입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방송에도 나왔어요. 침 하나로 생명을 살리는 한의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왔고 유진호 선생은 이 나라 한의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름이 윤태식이었습니다. 한의대를 갓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유진호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유진호 선생은 그 청년을 받아들였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태식이를 아들처럼 여기고 침 놓는 법부터 맥 짚는 법까지 하나하나 손수 가르쳤습니다. 태식이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의원이 유명해지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진호 선생은 여전히 돈에 관심이 없었지만 태식은 달랐습니다. 병원을 더 크게 키우자 기업형으로 가야 한다며 조금씩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유진호 선생은 환자를 보느라 서류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병원 운영의 모든 권한이 태식에게 넘어갔습니다. 수님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선생님한테 말씀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어느 날 태식이 갑자기 정신과 의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유진호 선생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며 교묘하게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유진호 선생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멀쩡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인지 기능 저하, 자기 관리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진단서를 근거로 태식은 유진호 선생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보호자 자격으로요. 수님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요양병원에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나는 치매가 아니다.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준 거예요. 보호자가 치매라고 했으니까, 의사가 치매라고 했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갇힌 거예요. 태식은 유진호 선생이 갇혀 있는 사이에 한의원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옹기한 의원은 사라지고 태식한 방병원이라는 대형 간판이 올라갔어요. 유진호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도 몰랐어요. 탈출하셨다는 소문만 들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되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제가 죄인이에요. 수님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림은 떨리는 주먹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어요. 울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17살 소년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식집을 나온 하림은 곧장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수님 씨에게 들은 요양병원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청원 요양병원이죠? 유진호라는 환자분의 퇴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환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만이라도. 직원이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윤태식 씨로 되어 있네요. 보호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하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윤태식이었어요. 스승을 가두어 놓고 자기가 보호자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도 이름도 자유도 빼앗고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돌봐주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었어요. 하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호 선생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하림이 봉투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젊은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비치는 것 같았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유진호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요양병원 보호자가 윤태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노인이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노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길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이를 내가 아들처럼 키웠어. 침 잡는 법도 맥 짚는 법도 다 내가 가르쳤어. 근데 그놈이 내가 키운 놈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어. 노인의 손이 사진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어. 나는 멀쩡하다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 하림은 참으려 했지만 더는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들어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아니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싸울게요. 할아버지가 못하신 거 제가 대신 할게요. 이번에는 아무도 안 들어주는 일 없게 할게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하림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진 위에서 떨리던 손이 하림의 머리카락 위에 올라오자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하림은 그날부터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님 씨가 가져다 준 사진과 진료 기록, 자기가 적어온 메모장, 침통 사진, 요양병원 이름과 보호자 기록까지 하나하나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림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만호 회장 비서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저 지난번에 식당에서 회장님 도와드렸던 강아림입니다.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유진호라는 이름을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잠시만요. 회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이만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호 선생님? 그분이 살아계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만호 회장은 20년 전 원인 모를 통증으로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유진호 선생의 한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침세계로 그 통증을 잡아줬고 그날 이후로 재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사업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야. 은인이셔. 하림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이 길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 치매 진단이 조작된 것, 제자에게 병원을 빼앗긴 것, 침통까지 도난당한 것. 이만호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한테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연락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구만. 전화를 끄는 하림은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도와줄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림이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전화 한 통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한방병원, 태식한 방병원 원장실. 넓고 화려한 책상 앞에 앉은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뭐라고? 유진호가 살아있어? 윤태식이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붉어지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디 있대? 누구랑 같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고아 애 하나가 데리고 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처리해. 그 노인이 입을 열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원장실 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 하림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호 회장이 약속대로 변호사를 보내주었어요.
이름은 최정민,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반지하 방을 찾아왔을 때 하림은 지금까지 모아둔 기록을 전부 내밀었어요. 수님 씨가 가져다 준 사진, 요양병원 보호자 기록, 침통 사진까지. 최 변호사가 1시간 넘게 기록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필적 감정도 받아야 하고 횡령 증거도 더 모아야 하고.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싸워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림이 붕어빵을 굽고 있으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림아, 두 개 줘하며 다가오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어요. 김할머니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림아,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내가 저 할아버지 돈 뜯어먹으려고 데리고 있다는 거야. 하림은 귀를 의심했어요. 돈이라니요. 저 할아버지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건지 뻔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호 선생이 하림에게 말했어요. 하림아, 신경 쓰지 마라. 진실은 결국 이겨. 내가 그걸 못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참고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났어. 하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림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반지하 방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 유리로 번쩍이는 건물 하나가 서 있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식한 방병원. 하림은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반지하 방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하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직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예약 없이는 면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하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유진호 선생님의 제자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유진호라는 이름은 이 병원에서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 초반,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눈이 가늘었어요. 윤태식이었습니다. 윤태식이 하림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그 애야? 우리 병원 로비에서 소란 피우는 게 예의야? 하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침통 돌려주러 오셨나 해서요. 윤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슨 침통?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러시겠죠. 요양병원 보호자 기록에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도 모르시겠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비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넌 뭔데? 고아 하나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하림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최 변호사가 준비해준 요양병원 보호자 기록 사본과 필적 감정 의뢰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걸 윤태식 앞 바닥에 탁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20년을 참으셨대요. 하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전 안 무섭거든요. 윤태식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굳은 표정으로 하림을 노려보았습니다. 하림은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다가 몸을 돌려 정문으로 걸어 나갔어요. 등 뒤에서 윤태식의 시선이 칼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애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어. 겁도 없이. 전화기 너머로 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처리해. 시끄럽게 되기 전에. 그로부터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림이 야간 배달을 나간 밤이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 둘이 내렸어요. 강하림이지? 대답도 하기 전에 한 놈이 하림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다른 놈이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림이 발버둥을 쳤지만 성인 남자 둘의 힘을 17소년이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큰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빌라 경비실에서 박 아저씨가 뛰쳐나온 것이었어요. 하림이 맥을 짚어주었던 바로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경찰 부른다. 나, 이놈들아. 남자들이 당황하며 하림을 놓았어요. 급하게 승합차에 올라타더니 빠져나갔습니다. 박 아저씨가 하림에게 달려왔어요. 하림아, 괜찮아?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너 그때 나 살려줬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다행히 빌라 입구 방범 카메라에 승합차 번호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즉시 경찰에 납치 미수로 고발했어요. 조사 결과 승합차는 태식한 방병원 법인 명의 차량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한재호, 태식한 방병원에서 10년간 회계팀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양심에 찔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한재호 씨가 가져온 건 2년치 회계 장부 복사본이었어요. 윤태식이 병원 돈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치매 진단서 필적 감정 결과까지 나왔어요.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류되었던 방송도 나갔어요. 제목은 버려진 명예, 그를 구한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방송이 저녁 뉴스 시간에 나가자 전국이 들끓었어요. 태식한 방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놈을 처벌하라. 유진호 선생님께 사과하라. 하림은 반지하 방에서 유진호 선생과 나란히 앉아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유진호 선생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림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유진호 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갈 겁니다. 방송이 나간 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어요. 과거에 유진호 선생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들, 태식한 방병원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까지.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었고 검찰이 정식으로 윤태식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유진호 선생과 하림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유진호 선생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림아. 네, 할아버지. 유진호 선생이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하림에게 내밀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대신 읽어라. 하림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방청석이 꽉 찰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하림은 유진호 선생의 팔을 부축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호 선생은 빌린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했어요. 그래도 등은 꼿꼿이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윤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스승과 제자였어요. 윤태식은 유진호 선생을 한번 쳐다보더니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식 쪽 변호사가 먼저 공격에 나섰어요. 유진호 씨는 현재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진호 씨의 인지 상태를 검증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유진호 선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여기가 어딘지, 본인 이름. 유진호 선생은 하나하나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윤태식 쪽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유진호 선생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품 안의 종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유진호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한마디씩 이어갈수록 점점 또렷해졌어요. 무서웠으니까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소리 질러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 유진호 선생은 이어서 20년 전 환자 3명의 이름과 증상,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았는지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서명 위조 감정 결과, 횡령 장부, 침통 지문 일치 기록까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때 윤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커지면서 감당이 안 됐고 동정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윤태식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아, 내가 요양병원에 나를 넣고 나가면서 한 말 기억하냐? 윤태식의 입이 굳었어요. 늙으면 비켜야죠, 선생님. 그랬어. 고개도 안 돌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섰어요. 하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림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하려 했지만 하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영하 15도 길바닥에 버려놓은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를 업고 뛰었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분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병원복 한 장에 맨발이셨어요. 그게 선생님이 스승한테 한 일입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감금, 횡령. 윤태식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어요. 병원 소유권은 원래 주인인 유진호 선생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원 경위 2명이 윤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윤태식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철컥 하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20년 전 스승을 요양병원에 가두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원 정문 밖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진호 선생의 옛 환자들이었어요. 방송을 보고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태식이 경위에게 이끌려 계단을 내려올 때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어요.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70대 할머니였어요. 윤태식의 앞을 딱 막아서더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호 선생님이 내 손에 뭘 물려줬는데 침 놓는 법을 가르쳐주고 맥 짚는 법을 가르쳐주고 환자 살리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한 짓이 고작 그거야? 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할머니가 지팡이를 탁 내려쳤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호송차에 태워졌어요. 호송차 문이 닫히기 직전 창문 너머로 저 멀리 태식한 방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그 간판을 윤태식이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어요. 곧 내려질 간판이었습니다. 호송차가 떠나고 하림은 유진호 선생을 부축해 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단 중간에서 유진호 선생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어요. 하림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하림의 팔을 잡고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20년 만의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하림아. 내 인생을 내가 살려줬어.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하림은 유진호 선생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어요. 오늘은 그냥 쉬게 해주세요. 카메라를 내리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법원 건물 뒤편 벤치에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직 차갑긴 했지만 눈보라는 아니었어요. 한참 뒤 이만호 회장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강아림 군의 한의대 진학을 전액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림은 전화를 끊고 유진호 선생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저 한의대 갈 수 있대요. 유진호 선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깊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가야지. 재판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림이 반지하 방에서 유진호 선생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익숙한 건물이 나왔어요. 태식한 방병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태식한 방병원의 간판이 철거되었습니다. 병원 소유권이 원래 설립자인 유진호 씨에게 반환됨에 따라 20년간 사용되어 온 간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크레인이 보였어요. 크레인 끝에 매달린 줄이 태식한 방병원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건물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났어요. 20년간 그 자리를 지키던 글자들이 허공에 매달렸다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림이 고개를 돌려 유진호 선생을 바라보았어요. 유진호 선생은 텔레비전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 간판 아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살렸는지, 그리고 저 간판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진 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떠돌았는지 말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하림은 검정고시를 치르고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땄어요. 반지하 방에서 폐지를 줍던 소년에게 학교라는 곳은 너무 먼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만호 회장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하림은 1년 동안 입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유진호 선생 곁에서 맥을 짚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20살 봄 하림은 한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생물과 화학을 배우고 온 아이들이었지만 하림은 검정고시와 1년 독학이 전부였거든요.
동기들의 시선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의 뉴스에 나왔던 애 아니야? 고아원 출신이 방송 타서 들어온 거래. 하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숙사 독서실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켰어요. 남들이 2시간 공부할 때 하림은 5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림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유진호 선생이었습니다. 유진호 선생은 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림은 주말마다 찾아가 장을 봐다가 밥을 해드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교과서에서는 족삼리를 무릎 아래 세치라고 가르치지? 네. 세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안 가르쳐 줄 거야. 혈자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찾는 거야.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수십 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하림은 26,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강당 맨 앞줄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전부 하얘지고 등이 많이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하림이 수석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의 스승님은 학교에서 만난 분이 아닙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9년 전 영하 15도 새벽에 저는 얼어 죽어가는 할아버지 한 분을 업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그분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림은 단상에서 내려와 유진호 선생 앞에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졸업 후 하림은 바로 한의원을 열었어요. 서울 외곽 작은 상가 1층, 진료실 하나에 침상 4개가 전부인 작은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옹기한 의원. 유진호 선생이 20년 전에 세웠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유진호 선생님의 제자 강하림. 개원 첫날부터 하림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옛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호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면서요? 20년 전에 허리를 못 펴고 있었는데 선생님 침 맞고 걸어 나갔어요. 유진호 선생은 더 이상 침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대신 하림이 진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환자들도 하림이 맥을 짚고 침을 놓으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손끝이 선생님이랑 똑같아. 그 무렵 수님 씨가 찾아왔습니다. 나도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유진호 선생이 수님 씨를 보며 말했어요. 오래 걸렸네. 네, 선생님. 많이 늦었습니다. 옹기한 의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림의 마음 한쪽에는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유진호 선생의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맥을 짚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예전과 달랐어요.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하림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알고 있다. 말 안 해도. 그리고 하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침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가 그걸 안다면 난 더 가르칠 게 없다. 하림은 고개를 숙인 채 유진호 선생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의 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하림은 손끝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담당 의사가 하림을 복도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수술은 어려운 상태예요. 하림은 복도 끝 빈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료실에서는 수백 명의 환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유진호 선생이 하림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울지 마라. 내 앞에선 안 아프다. 유진호 선생은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병원에서 죽기 싫어. 한의원으로 가자. 요양병원에 갇혀 지냈던 사람에게 병원이란 어떤 곳인지 하림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옹기한 의원 안쪽 방에 작은 침상을 마련했어요. 수님 씨가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유진호 선생이 말했어요. 하림아, 그 철거촌 있잖아. 우리 처음 만난데 한 번만 가보자. 재개발이 한창이던 철거촌은 절반쯤 헐려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사라지고 철골 구조물이 솟아 있었지만 처마가 있던 자리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유진호 선생이 그 자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에 사실 나는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했어. 하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어. 여기 누우면 아침에 안 깨어나겠지 싶었어. 근데 어떤 애가 패딩을 벗어서 덮어주더라고. 유진호 선생이 하림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내가 패딩 안 벗었으면 난 그냥 거기서 죽었어. 하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바람을 맞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유진호 선생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림은 아침 진료를 쉬고 유진호 선생 곁에 앉았습니다. 침통을 꺼내 은침 1개를 손에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 번을 놓아온 침이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진호 선생이 하림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떨려도 괜찮아. 하림은 침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두 손으로 유진호 선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진맥이었어요. 맥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직전처럼 느리고 잔잔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내가 나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 위의 맥이 아주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하림은 한참 동안 유진호 선생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만호 회장이 왔고 옛 환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어요. 영정사진 옆에 침통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스승의 것과 제자의 것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하림이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수님 씨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하림 선생님, 밖에 누가 와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하림이 밖으로 나갔어요. 한의원 문 앞에 남자가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볼이 패이고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어요. 예전에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태식이었어요. 하림은 멈춰 섰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을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하림은 윤태식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한 일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며 무릎 꿇던 날, 치매 진단서를 꾸며낸 날, 늙으면 비켜야죠 하고 돌아서던 날, 하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윤태식의 몸이 흔들렸어요. 무릎이 꺾이더니 한의원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과 한마디를요. 요양병원에서도, 길바닥에서도, 반지하 방에서도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분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윤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끝내 안 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들어줄 분이 안 계세요.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문을 닫았어요. 진료실 안쪽 유진호 선생의 영정 사진 앞에 가서 섰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이 왔다 갔어요. 영정 속 유진호 선생은 웃고 있었어요. 하림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늦었죠. 한참을 서 있다가 하림은 가운을 여미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간판 불을 끄려고 밖으로 나서는데 한의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얇은 외투 하나에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하림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9년 전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 눈보라 속 컨테이너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던 한 사람이 하림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춥죠?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하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옹기한 의원의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호 선생님의 제자 강아림. 세상이 버린 생명을 주운 것은 9년 전 그날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년은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한 손 하나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